여러분, 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줄 아는 통찰력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위기를 곧 기회로 볼 줄 안다면 부자 되는 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는데요.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과 남다른 통찰력으로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의 기간이었던 IMF 때를 글로벌 관점에서 재조명해보려고 합니다. 에이,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가 지금의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날의 상흔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과 위기를 통해 부자 되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분이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IMF 때 어떤 상황에 있으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해였습니다. 당시 제가 기억에 남은 건 아나바다 운동을 했다는 것과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것 정도 기억이 나네요. 아마 이때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거나 혹은 회사 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어쩌면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도 당시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똑같은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실체를 두 눈으로 봤는데요. 제가 코로나 때 다녔던 회사의 대표님은 IMF 당시 주식 투자를 통해 엄청난 부를 일궜다고 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하루에 100만원씩 자산이 늘어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앉아서 월 2천만원씩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분 인성이 정말 엄청 별로였는데 말이에요. 이처럼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을 하며 살아도 상황에 따라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반면 국제정세를 읽을 줄 알면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고 부자가 되는 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외환위기 시절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사건을 하나의 이벤트로만 볼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배경을 살펴보시면 관점이 바뀌실 겁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왜? 갚아야 할 외채는 1,500달러인데 한국이 가진 달러는 40억 달러도 없었거든요. IMF 사태로 인해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지지율이 6%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는 배경도 잘 모르고 비난을 쏟아붓기만 한 건데요. 대통령의 무능함은 사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글로벌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1992년 중국 공산당 주석인 덩 샤오핑은 권력 승계를 스무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후계자를 미리 지정하는데요. 이때 차기 후계자로 장쩌민을 지명합니다. 근데 원래 후계자로 생각했던 건 장쩌민이 아닌 리펑이었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1989년 6월 4일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민주화 시위를 하던 대학생과 시민들을 리펑이 탱크를 동원해서 유혈 진압한 사건이죠. 이를 천안문 사태라고 부릅니다. 리펑은 천안문에서 피를 묻히게 되면서 중국 사람들에겐 학살자로 불리고 서구에서는 베이징의 도살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방개혁의 얼굴로 외부로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반면 장쩌민은 천안문 피가 묻지 않았기에 얼굴마담 격인 후계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인자로 리펑이 총리를 맡아 실권을 행사하는 구도를 짰죠. 1993년 3월 27일 상하이 시장이었던 장쩌민은 국가 주석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파벌이었던 상하이방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덩샤오핑의 경제정책인 선부론을 내세웠는데요. 선부론은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렇게 상하이 등 남부 해안 도시들에게 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시키며 키우기 시작하죠. 이 해안 도시들을 키우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장쩌민은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가격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출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는 방법을 씁니다. 1994년 1월 중국은 환율을 크게 건드려요. 1달러당 5.8위안이었던 위안화를 8.7위안으로 49.8%나 절하시켜 버립니다. 이 말은 곧 중국 제품의 가격이 40% 이상 싸지며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는 걸 뜻하죠.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던 동남아 국가들은 바로 그 해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섭니다. 자, 다음은 태국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아시아 외환위기의 최초의 원인은 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국은 바트화를 달러화에 고정시켜 놓은 고정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었죠. 태국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0년에서 1996년까지만 해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낮은 물가, 견고한 재정 흑자, 높은 저축률 등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외국 자본이 물밀듯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 외채에 의존해 설비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장해 가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태국 은행들은 무분별한 대출을 남발했고 이는 고스란히 빚으로 쌓여갔죠. 그런 와중에 중국이 위안화를 5.8위안에서 8.7위안으로 환율을 건드린 겁니다. 태국의 무역 수지는 적자가 되며 달러가 말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없는 달러를 환율 방어에 소모하는 실수를 합니다. 이러한 태국의 약점을 눈치챈 존재가 있었죠. 바로 헤지펀드입니다. 이어서 한국 상황입니다. 박정희 정권 이후 군인이 아닌 첫 문민 대통령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김영삼은 과거 군사정부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나름의 목표가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를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었죠.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당시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가진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두 군사정권 적폐잔당의 정치적 공세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말만 내뱉었죠. 여러 경제적 실책이 있었지만 지옥문을 오픈하는 최악의 수를 두게 됩니다. 1993년 금융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지방의 24개 단자회사를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는데요. 당시 6개 종금사만 있던 시장에 24개 종금사가 추가되면서 한국에는 30개의 종금사가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부는 종금사를 돕기 위해 종금사도 외화 대출이 가능하도록 허가했어요. 그렇게 종금사는 2%대로 저금리 해외 자금을 빌려와서 한국의 기업에게 8%대로 대출을 합니다. 당시 제1금융기관의 금리가 10에서 15%였기 때문에 8%면 기업 입장에서도 싼 이자였죠. 그리고 종금사들은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싼 이자로 빌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을 더 높이려고 1년 이내에 단기 외채를 선호했고 만기가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연장을 하며 버텼어요. 어느새 종금사들이 해외에서 빌려온 돈의 75%가 만기 1년 이내에 단기 자금이 되었습니다. 저금리로 외채를 빌려 고금리로 빌려주며 돈놀이를 하던 종금사들은 서로 간의 대출 경쟁이 심해지게 돼요. 우량 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의 경우 금리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종금사들은 마진이 박해지며 경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태국과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으로 진출하며 국내와 똑같은 방식인 이자 마진 떼기 대출 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일본의 상황을 볼게요. 당시 일본은 미국과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가 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엔고가 너무 심하니 수출로는 답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일본은 두 가지 방향을 잡게 되는데요. 내수를 성장시키는 것과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었죠. 내수에 대한 내용은 지난 엔화 시나리오 영상에서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이번엔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일본은 태국 등 동남아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집중했고 해가 갈수록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터지죠. 1994년 1월 중국이 환율을 건드렸고 동남아 국가들은 수출이 어려워지며 경상수지 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95년 1월 일본 사상 최대 규모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요. 당시 일본의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들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불리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주는 해외로 투자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며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보험사들이 달러를 팔고 엔화로 바꿔 들어오니 엔화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수출은 전례 없던 고전을 하게 되었고 일본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죠. 그래서 1995년 4월 G7에 엔저를 유도하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를 역플라자 합의라고 해요. 그리고 엔화는 역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당 70엔대에서 100엔 수준까지 급격한 약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전체 상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1994년 1월 중국의 환율 조작, 1995년 4월 일본의 역플라자 합의로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며 이와 경쟁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큰 타격을 주었죠. 동남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에 놀란 글로벌 자금들은 서둘러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태국의 약점을 알아챈 헤지펀드들이 있었죠. 이 헤지펀드들은 태국으로 몰려가 태국의 바트화를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로 안 그래도 달러가 부족해 죽겠는데 달러를 환율 방어에 소모하던 태국 정부는 결국 지지를 칩니다. 1997년 7월 2일 예고 없이 고정환율제를 폐지했죠. 그리고 바트화의 가치는 순식간에 30%나 폭락하며 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태국의 금융위기는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외환위기로 번지기 시작하죠. 당시 동남아 투자가 많았던 일본 탑3 증권사인 야마이치 증권, 일본 최대의 지방은행이었던 탁쇼쿠 은행 등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금융감독국은 금융회사들에게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리라고 강요를 했고, 갑자기 자본을 늘릴 수 없던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죠.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는 대로 바로 회수를 하였는데, 만기가 짧았던 한국 종금사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당시 종금사는 동남아에 빌려준 돈을 떼이고 쩐주인 일본에게는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 그동안 대출 만기 연장을 해오던 종금사는 일본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자 한국 기업에 장기로 대출해준 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대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300에서 500% 수준의 차입 경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종금사의 전면적인 대출 회수에 대기업들은 결국 하나씩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던 해외 자금은 모두 달러로 환전해서 빠져나갔죠. 한국 역시 태국처럼 해지 펀드들의 공격을 방어했지만 달러가 부족하여 결국 환율 방어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환율이 박살나면서 갚아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1달러당 800원이었던 환율은 1960원으로 바뀌면서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순식간에 2배가 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국가 부도의 날이 시작됩니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난 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0대 대기업 중 17개가 망하고 은행 26개 중 16개가 망했습니다. 쓸만한 한국 기업은 외국 자금이 줍줍해갔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빚을 내는데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설비 투자를 쉽게 늘리지 못하고, 설비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신규 고용이 창출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당연히 실업자가 늘어나고 일자리 구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물론 1999년에서 2000년에 미국의 닷컴 버블과 함께 국내에도 벤처기업 붐이 일었었지만, 또 한 번 급격히 무너져 내리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성장률과 경기가 둔화되어 갑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은행은 저금리로 가면서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의 대출 수요는 크게 줄어들었고 잘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대출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이 성장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스레 다른 수요처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대출을 받는 주체가 기업에서 가계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기업이 대출을 하면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자연스레 소비 활동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생산을 자극하고, 기업은 또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선순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MF 이후 은행의 대출이 가계와 부동산을 향해 있죠. 우리나라의 저성장,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가계 부채율,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은 외환위기 때 생긴 상흔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제인 외환위기를 통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유능하다고 한들 내 인생과 일자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IMF 때와 반대로 우리나라가 단군 일에 가장 돈을 잘 벌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1985년에서 1988년까지 호황을 누렸었죠. 우리가 노력하고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생기며 반사 이익을 얻었던 거죠. 이처럼 개인의 운명은 글로벌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 전체를 보는 시야도 함께 길러보세요.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기는 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통찰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4권의 책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뉴스, 기사들을 찾아가며 만들었습니다.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종종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어치버였습니다.